다시 9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창사를 떠나 항저우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항저우는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만큼 보시는 분들도 익숙한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항저우 역시 중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 중에 하나이며 역사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항저우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놓고 항저우 임시정부로 향했습니다. 항저우 임시정부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 규모가 창사의 임시정부보다는 컸습니다. 입장료도 무료였고 직원분들도 한국어를 하셔서 그런지 더 정이 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곳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껴졌던 것이 국가급 항전시설 및 유적지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 도착을 하고 먼저 역사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 역시 항주에 있을 당시에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임시정부가 항주로 온 계기를 말씀드리면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 공원 의거 이후 일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자신을 거쳐 항저우에 정착하여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창사 유적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방도 볼 수 있었고 착과와 남한 침실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규모가 항저우가 창사보다 더 커서인지 과거 독립운동 시절의 옛 문서나 기록들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업적과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좋았던 점은 항저우 시기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시절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중국분들의 정보도 알 수 있어 좀 더 유익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지막으로 영상을 본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 항저우에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일정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항저우의 서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지상의 천국이라는 항저우의 명성을 잇게 한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서우의 십경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장관을 선사하는 곳으로 청나라 권룡제가 각 경치에 대한 비문을 직접 썼다고 전해지며 서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명소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호수 위의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 유람선들은 과거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배들과 같은 전통적인 나룻배 느낌의 배들이어서 그런지 배를 타는 내내 그 시대의 시인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발을 하고 서울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구경하면서 저렇게 멋진 배들을 보니 호수를 누비는 느낌이 정말 여기서 살면서 당시의 배거이와 소동파처럼 시라도 한 수 찍고 싶다는 충동을 들게 했습니다. 유람선을 타다 보니 멀리서나마 내봉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봉탑은 백사가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가 스님에게 탑 아래 갇히게 되는 백사전이라는 전설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내봉탑에 비치는 석양은 내봉석조라 하여 서우십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내봉탑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유람선에서 내려 저희는 서우십경 중 하나인 화엄관어에 왔습니다. 이곳은 붉은 잉어떼를 관람할 수 있는 정원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동하여 서우십경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소재춘묘에 왔습니다. 소재춘묘는 소재라는 제방 위로 봄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는데 저희는 저녁에 봤는데도 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악비묘라는 곳으로 중국 남성시대의 명장인 악비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입니다. 악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송시대의 금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명장으로 간신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저희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당 안에는 악비의 당시 활약상 등을 알 수 있는 판화들과 악비상이 있었고 양벽에는 악비를 상징하는 진충보곡이라는 연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성원은 악비가 전쟁에 나가기 전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는 의미로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을 나와보면 이러한 설화를 설명해주는 듯한 동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충보곡. 아들아 나라를 위해서 아들아 대박나라. 이곳에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악비라는 인물은 민족의 영웅일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악비묘가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악비묘를 재단장하고 그를 영웅시하면서 현재 악비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악비묘를 계속 관람하다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동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악비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한 진회와 그의 부인 왕씨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두 인물을 계속해서 욕되게 하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회고 진회의 부인 왕씨인데 왕씨가 진회한테 잔인하게 그냥 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유병시여서 죽여라고 사주를 해서 둘 다 이렇게
동상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보이는 이곳이 악비의 묘입니다. 묘를 보시면 현재까지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 꽃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악비묘를 보고 내려오다 보면 또 악비를 모함한 장중과 만사설이라는 사람의 동상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악비묘를 모두 관람하고 저희는 단교로 향했습니다. 단교는 단교잔설이라는 서우십경 중 하나로 특히 유명합니다. 겨울철 눈이 내린 뒤 햇살이 비치면 다리 한가운데만 눈이 녹아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교에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파에 떠밀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제 의지대로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교 위를 산책을 하고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 저녁은 동파육을 먹었습니다. 항저우의 대표 음식인 동파육은 과거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저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동파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을 더 먹었는데 바로 거지닭입니다. 거지닭은 옛날 한 거지가 닭을 훔쳐 지늘게 싸서 구워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동파육과 거지닭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